이쪽은 아내고? 그렇습니다. 문화재 분류. 최근에 뭔가 이런저런 그 청와대, 용산으로 이제 용산 청와대를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 천독부 건물이라고 김영삼 정권 때 경복궁에 있던 하얀색 그 미국 국회의사당 같이 생긴 하얀색 신식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조선 천독부 건물이라고 해체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이렇게 요즘 들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그 역사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로 취약해 봤을 때 저게 고종 황제께서 지으라고 한 건물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그걸 자기 돈으로 지었으면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지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6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도 않고 그때 일본이 대동아 정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의 기세는 아시아에서 뭐 최강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아시아를 쓸어버릴 정도로, 아시아 전역을 쓸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건물 한두 개만 짓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더 많이 지었을 건데, 근데 그 건물밖에 없죠. 서울에 몇 개밖에 없죠. 그죠? 그 만약에 돈이 없어서 건물을 안 지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경복궁에 있는 건물 그냥 사용하면 되죠. 굳이 지을 필요 없죠. 그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선이 그 화재에 취약한 그 경복궁의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항구를 개방해서 이제 서양식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사신들이 많이 가서 일본에 있는 서양식 건물을 튼튼하고 방어력이 강한 서양식 건물들을 많이 보고, 아 우리도 저런 건물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삼성물산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회사한테, 일본에 있는 그런 회사 건설회사한테 이런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져서 그 건물이 보니까 그때 당시 조선의 어떤 경제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그때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되게 비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인테리어도 이쁘게 해놨을 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빚을 많이 져서,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경복궁을 이렇게 유지 보수한 거니까. 그 위치가 또 그거랑 비슷해요. 그죠? 미국의 국회의사당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김영삼 정권은 과연 일본의 조선 척독부를 뭉갠 건가, 아니면 고종의 건축물을 뭉갠 건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뭉갠 건가, 그죠? 그리고 나서 경복궁이 지금 경복궁 복원된 게 좀 되게 이쁘게 화려하게 복원이 잘 됐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꾸 시대가 뒤로 간다 이 말이죠. 시대가 자꾸 뒤로 가지 않습니까? 발전이 없고 자꾸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다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용산 청와대 그 디자인, 부족한 디자인이지만 어쨌든 그림, 스케치 대충 이렇게 올려본 것도 용산으로 청와대가 옮기게 되면 뭔가 최첨단 기술과 소재를 활용한 어떤 걸 지었으면 좋겠다.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럼 조선 경복궁은 약간 과거,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또 미래로 가야 되니까 용산에는 이제 최첨단의 어떤 현존하는
현존하는 가장 최첨단 기술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국보를 하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렇게 나누고 있죠. 남대문인가 뭐 그렇고, 그죠? 제가 어릴 때 옛날에 막 이거 책자로 막 외우고 그랬는데,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별로 뭐 이렇게 활용할 데가 없으니까. 남대문인가 그렇죠. 국보 1호가 남대문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국보 1호가 왜 남대문인가 아시죠? 일본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서울의 도성안까지 밀고 들어왔다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보 1호를 남대문으로 정한 건 뭐 다 아시죠?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어떤 그런 걸부터 시작해서 그 문화재, 한국에 있는 문화재 분류 순위 매긴 것도 일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폐도안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그 임진왜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임진왜란이 좀 대규모 전투였고,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큰 전투였고, 고려시대는 몽고하고 전쟁한 게 가장 큰 전투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전투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도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왜 임진왜란, 그죠? 굳이 일본이, 서울 도성을 지나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하고 연결시켜서 왜 화폐 도안이라든지 문화재 분류라든지 그렇게 했는지, 그게 아직까지도 해방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그래요. 그죠? 물론 이렇게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일조를 했고, 또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아니다,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다양한 인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말이죠. 왜 조선시대 인물로, 특히 임진왜란 쪽 인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놨는지, 그죠? 임진왜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 임진왜란과 엮여있는 그런 사람들로 왜 화폐도안을 모두 다 해놨는지, 그건 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문화재를 그냥 뭐 국보 1호, 국보 2호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시대순으로, 그죠? 고려시대 1번, 조선시대 1번, 삼국시대 2번, 삼국시대 뭐 1번,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1번, 뭐 금장신구 1번, 그죠? 금장신구 1호, 그러니까 뭐 전체 다 해서 토탈해서 1번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그죠? 분류를 해가지고, 그죠? 왕관 1번, 왕관 종류 1번, 삼국시대 왕관 종류 1번, 뭐 이렇게, 뭐 조선시대 도검 1번, 그죠? 뭐 사인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뭐 사인검 1번, 도검류 1번, 그러니까 도검류 중에 조선시대부터 남아있는 도검류 중에 가장 보존 상태 가장 좋고, 또 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게 1번이 되겠죠. 그죠? 뭐 녹이 너무 많이 썰어가지고 생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이러면 좀 그렇고, 그죠? 그렇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래 예술 좀 아름답게 만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1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국시대 1번, 뭐 우리가 역사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단순히 그냥 남대문 있다고 국보 1호 이렇게 정하는 건 솔직히 좀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있었던 역사가 짧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쭉 이어졌다 이렇게, 물론 나라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던 구성원들이나 그거는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네 고려시대네 이런 걸 지금은 약간 대한민국 어쨌든 좀 현대사회의 어떤 정부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니까 약간 중립적인 위치라고 보고, 백제가 좋니 신라가 좋니 고려가 좋니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다 우리나라 문화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가 어떻게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죠?
종류별로, 그러니까 토탈에서 1등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남대문 같으면 건축물 문화재 1호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요? 우리 지금 남아있는 성이나 고분이나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고인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토탈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시대별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 화보집을 정기적으로 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는 이런 걸 되게 잘하더군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도 일본에 가서 이렇게 요리책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오시는데, 그런 걸 보면 일본에는 책을 참 이렇게 발간을 잘 하더군요. 사진 같은 걸 끄덕이 찍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상당히 이렇게 발간을 많이 하더군요. 기록을 남기는 거겠죠.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들 사진 잘 찍어가지고,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 그죠? 과거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책 같은 걸로 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디지털이 됐든, 뭐, 인쇄물이 됐든, 우리나라 문화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서, 뭐, 남대문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대문도 멀리서 이렇게 멋있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경복궁도 이렇게 멋있게 찍을 수 있고, 얼마든지 멋있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화보집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보고,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동영상을 찍어도 괜찮고, 그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기록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설령 만약에 뭐 어떻게 잘못해서 그 문화재가 없어지거나, 뭐 박살난다 하더라도, 사진을 보고 이제 복원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촬영 같은 걸 좀 해놔야 돼요. 3D 모델링 같은 것도 괜찮고, 각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무늬가 몇 개가 있다든지, 뭐 어떤 크기의, 뭐 화강암 같은 걸로 벽을 쌌다라든지, 뭐 그런 자세한 기록 같은 거, 몇 사이즈로 했다. 뭐, 비율은 몇 대 몇이고, 몇 층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록 같은 걸 좀 이렇게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좀 문화재 관리도 내가 알기로 엉망진창인 걸로 아는데, 그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고서적 전문 번역. 지금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긴 하던데, 그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 게, 한문으로 제 이름을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문으로 제 이름을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안 쓰다 보니까. 한문으로 제 이름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문으로 제 이름을 갑자기 쓰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물며 요즘 친구들이 영어를 훨씬 더 많이 배우지 한문은 솔직히 안 배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문책을 갖다 놓으면 번역 같은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 때는 그래도 한문 좀 배우긴 했었는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고서적을 이렇게 해놔놓고 영어 번역하듯이 한문 번역책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고서적,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궁금한 친구들은 책을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알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놓으면 영어책 같은 것도 그래요. 전문 번역사들이 번역을 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죠. 한글로 읽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역 쓰면 이해가 빠르듯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고,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걸 번역하다 보면 우리 고대 선조들의 어떤 지식 같은 거 그런 것도 분명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서적 같은 거, 지금 박물관에 있는 고서적 같은 거를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같은 걸 찍든지 영상으로 찍든지 해가지고 나 기록을 남겨놔야 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물론 고서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 안에 내용을 어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죠? 궁금한 필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 그 생각을 해본 게, 왜 집현전 학자들은 한문을 쓰는 거에, 한글을 만드는 거에서 반대를 했을까? 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물론 이두라는 고려시대 때 문자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한문을 기반으로 한 문자였거든요. 한문을 버린다는 건, 곧 중국에 있던, 지금 중국에 이렇게 넘어간 그 고조선 시대의 어떤 땅, 그죠? 고조선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한문을 쓰지 않았을까? 한문을 고집하지 않았을까? 그죠? 옛날에 우리 역사적인 지도를 보면 중국 상해 쪽, 이쪽이 다 고조선이었거든요. 고조선 땅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쪽으로 한반도로 다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고조선 상해 쪽, 홍콩 쪽이 다 원래 한국 땅이었거든요. 그죠? 고조선 우리 당군 왕검의 그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문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걸 포기한다는 거, 저쪽 상해 쪽 땅을 포기한다는 거랑 비슷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죠? 그냥 조선으로 만족한다, 한반도로 만족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집현전 학자들이 사대주의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고조선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뭐, 왕께서, 어쨌든 이걸 표기하기 쉽게, 너무 문맹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발간을 하긴 했는데, 이 한글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어때요, 그죠? 한문이 자꾸 멀어지죠? 그죠? 그런 걸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죠? 지금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근데 한문을 뭐, 따로 배우는 거니까, 그죠? 한문도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그죠? 한문도 그거거든요. 원리는 음양 오행,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좀 줄여서 놓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그래도 이렇게, 누가 먼저 만들어, 너무 글자가 많으니까. 한글이 오히려 수준이, 영어같이 한글이 이 조합을 하는 문자들이 오히려 수준이 높은 거죠. 뭐 외울 게 적잖아요. 그죠? 작은 문자 가지고, 뭔가 단어 같은 걸 만든다는 게, 이게 더 쉬운 거죠. 그죠? 영어도 뭐 꽤 많은 글자를 외우긴 하지만, 한글이 조금 더 적잖아요. 그죠? 아무튼 언어라는 게 그렇게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한문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대주의도 뭐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고조선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죠? 문화재 연구에 투자. 굉장히 문화재 연구에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그죠? 경주 같으면, 뭐 듣기로는, 경주에는 무슨 빌딩 공사만 하면 그냥 문화재가 나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화재를 덮어버린다는, 하도 문화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못하니까 그냥 덮어버린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죠? 최근에 뭐 또 강원도 레고, 우리나라 고인돌 무덤, 일종의 뭐 공동묘지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레고랜드로 만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동안 좀 시끄러웠죠. 그죠? 그렇게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술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사이즈가 좀 작죠? 사이즈가 크고 좀 웅장하고 이러면 좀 덜한데, 문화재가 있긴 하지만, 물론 뭐 몇천 년 전에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이즈를 크게 만든다 이런 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 있으면 좀 그 석고랑 같이 그렇게 남아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그죠? 석고람도 손을 엄청나게 많이 댔잖아요, 그죠? 석고람도 물론 아직 형체는 남아 있지만 손을 엄청나게 많이 대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부식이 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우리 선조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 지식력이 상당히 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떨 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고 충분히 현대 사회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고 그죠? 충분히 현대 사회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 조상들이 옛날 기술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걸 잘 갈고 다듬어서 현대 사회의 어떤 산업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응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과거에 그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벽화에 보면 그 납전지를 사용했다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전구를 사용한 듯한 그런 흔적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과거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서양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있던 걸 이렇게 보고 했으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물론 이렇게 그 대량 생산하고 뭐 이런 건 있죠. 좀 더 확대하고 확장시킨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디에선가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아무튼 문화재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문화재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문화재 분류를 좀 해서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대별로 시대별 순위를 정해서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재분류를 했으면 훨씬 더 찾기가 좋고 섹션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